안녕하세요. 쯔인 히스토리 TV의 윤섭쌤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권력을 잡았던 5.16 군사정변인 1961년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에게 피살당하는 1979년까지 18년 동안 이어졌었던 정부예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군인 출신으로서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때를 이제 군부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군부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전두환 대통령이 권력을 잡았을 때는 전두환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군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신군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 둘 다 어떠한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았었기 때문에 온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해서 군부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권력을 잡는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960년 4.19 혁명이 있었고요. 허정 과도 정부가 시작이 됩니다. 허정은 사람 이름이었어요. 전 시간에 마지막에 봤지만 허정 과도 정부에서 허정은 사람 이름입니다. 그리고 허정 과도 정부를 거치면서 이 장면 내각제가 됐잖아요. 장면 내각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왔고 이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들을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금 불안정한 상태다. 이러다가 북한이 밀고 내려와서 우리나라가 공산주의화될 수 있겠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라고 걱정하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이렇게 되다가는 나라가 망하겠는데 안 되겠다. 내가 군대를 이끌고 탱크를 몰고 들어와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권력을 잡아야겠다 해서 1961년 5월 16일에 군사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정변이라는 건 정치적인 변란을 이야기하죠. 자, 군사 정변을 일으키는데 어떠한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명분을 뭐라고 그랬냐면요. 군사 정변을 일으킨 혁명 공약이 뭐냐? 경제 개발 시키겠다. 우리가 뭐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실시한다고 뭐 얘기는 하고 그 전에 이승만 정부 때도 경제 개발 계획 세워가지고 실질적으로 막 하려고 노력했다고는 하지만 우리 현재 살고 있는 게 너무 못 사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경제 개발하겠다라는 내용 들어가게 되고요. 사회를 또한 안정시키겠다는 얘기도 들어갑니다. 아까 사회가 불안정했잖아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막 평화적 통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거는 빨갱이들이 하는 소린데? 공산주의자나 하는 소린데?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제일 중요한 부분인 반공입니다. 네, 공산당을 반대한다. 그래서 반공을 프레임으로 거는 거죠. 그래서 명분을 삼아서 이렇게 혁명공약과 반공을 가지고선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권력을 장악한 뒤에 만든 기구가 있어요. 장면 내각제 말고 이제 중심 기구를 하나 설치하겠다 해서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기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국가재건최고회의. 이러면서 이제 군대가 다스리는 군정, 군대가 정부 역할을 하는 군정이 실시가 되는 거죠. 우리 군정이라고 한다면 미군정 때 1945년부터 48년에 미군정 때 한번 살펴봤었죠. 자, 군정이 실시가 됩니다. 이 국가재건최고에서 한 일은 뭐냐면요. 먼저 부정축제자를 처벌합니다. 장면 내각에서 처리를 못했었던 부정축제자를 처벌하게 되고요. 농어촌에 굉장히 심한 이 고리대가 있었어요. 지방행정이 무너지고 내지는 지방에서 약간 탐관오리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부정축제자들이 많다 보니 그러니까 부정이익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이 농어촌 고리대를 탕감시켜주게 되고요. 두 번째, 제일 중요하죠. 대통령 중심제로 다시 바꿔요. 그러니까 장면 내각제에서는 이 국무총리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중심제로 바꾸고요. 직선제, 요거는 뭐 당연한 부분이었지만 직선제 그리고 단원제 국회로 바꾸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양원이 아니잖아요. 상원, 하원, 참의원, 민의원이 아니죠. 그런 것처럼 단원제 국회로 요때 이제 바꾸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양원제를 하다가 단원제로 바꾸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게 언제냐? 요때 국가재건 최고회의 만들어지고 나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민주공화당을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당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적이 필요했기 때문에 민주공화당을 창당하고요. 중앙정보부도 만듭니다. 이건 반공 프레임하고 같이 가는 거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것도 또한 중요한데요. 이 정치활동 정합법이라는 법을 제정을 해요. 1962년에요. 이게 뭐냐면요. 이 혁명 공약에 어긋나는 경제발전과 사회안정과 반공에 어긋나는 정치가들, 그러니까 불량한 정치가들은 정치활동을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약간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활동을 못하게 된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963년에 10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뭐냐? 박정희 대통령이 이 당신 군인이죠. 박정희 이 소장이 박정희 소장이 군인으로서 자기가 이제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만들고 나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권력을 잡은 거지만 사회가 안정되게 되면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할 때는 민간인에게 권력을 이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민간인에게 이양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믿었어요. 아, 군인이 권력 잡겠다는 얘기가 아니구나. 민간인에게 넘겨주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기가 지금 군인이잖아요. 재건 최고회의 의장을 맡을 때는 이 군인이었다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 단상에 딱 서서 굉장히 침통한 표정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내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결정을 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나는 군인에서 퇴역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에 봉사하던 군인에서 퇴역을 하겠다. 그리고 민간인으로 내려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간인은 모든 신분을 벗어나고요. 이 얘기는 뭐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박정희 대통령이 민간인에게 권력을 이양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민간인이 돼버린 거죠. 군인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 선거에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군인에서 퇴역을 하고 민간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되는 거죠. 대통령 선거에서 당연히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되게 됩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뭐라고 이 정부를 구성하는 모토를 뭐라고 잡았냐면요. 당연히 반공 들어가겠죠. 반공과 더불어서 조국 근대화가 들어갑니다. 조국 근대화는 근대적으로 우리나라를 경제 성장시키겠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는 경제 성장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도 또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역사에는 항상 명이 있고 암이 있어요. 항상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경제 성장을 굉장히 크게 이룩했다라는 부분은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도 있었다라는 거. 18년 동안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독재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독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선 또 안 좋은 부분도 있다라는 거 분명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건 경제 성장을 모토로 삼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요, 군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대거 당선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공화당의 그러니까 군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964년입니다. 1년 넘어갔는데요. 1964년에 6.3 시위가 갑자기 터져요. 6.3 시위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계기가 뭐냐면 1962년에 김종필과 오하라, 일본 외상이었던 오하라가 비밀스럽게 외교를 합니다.
미국은요, 이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북한까지 공산주의가 전파가 된 상황이잖아요. 막기 위해서 일본과 한국이, 대한민국이 빨리 국교를 정상화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64년이라고 해도 광복된 지 19년밖에 안 지났어요. 자, 여러분이 아직 뭐 나이가 어리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한 20년 전에 직접 일본에게 통치받으면서 예를 들어 고문을 받고 일본 사람들에게 억압받았다. 그렇다면 20년 뭐 여러 가지 사건도 있잖아요. 강제징용 노동뿐만 아니라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통치받으면서 실질적으로 강압적으로 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심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당했다고 해도 굉장히 반감이 있겠죠. 그래서 이 일본과는 국교가 정상화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이승만 정부 때도. 그러니까 친일파들이 청산은 안 됐지만 일본과 공식적으로 대놓고는 국교를 정상화할 수 없는데 이 미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이 국교가 정상화되길 바랬고 이 국교 정상화를 위해서 김종필과 오하라가 비밀스럽게 외교를 합니다. 비밀스럽게 외교를 하는데요. 이 외교 내용이 그때 이제 메모로서 주고받았다는데 이 메모 내용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6.3 시위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왜?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일본의 사과와 배상 문제,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사과 그리고 또한 배상 문제는 안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둘이 몰래 외교를 했는데 이 외교에서는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들한테 알려진 거죠. 또한 이렇게 일본에게 굽히고 들어가는 거는 이건 굉장히 굴욕적이다. 그래서 굴욕적인 외교다 라고 이것의 반발로서 일어난 게 6.3 시위입니다. 네, 일본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외교할 수 없다. 정식적으로 사과받고 배상금도 확실히 받고 처리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6.3 시위가 대대적으로 일어났고요. 박정희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내리게 됩니다. 계엄이라는 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계엄이라는 건 전쟁에 준하는 상황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즉 군인들이 도시를 장악하고 군인들의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국가가 통제받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비상계엄이 내려지게 되고 시위를 강경하게 진압을 합니다. 그와 함께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1964년에 인민혁명당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인혁당 사건이라고 불리는 인민혁명당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이 공산주의와 연결됐다고 해서 사람들을 잡아넣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시선을 돌려버려요, 대외외교에서. 그리고 1964년 9월에 베트남 파병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베트남 파병은요, 1964년 9월부터 1973년 3월까지 일어났어, 그 파병을 보냈는데요. 처음에는 전투병이나 많은 군인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 쪽에서 군인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군인들을 많이 요청을 했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주한 미국 대사였었던 브라운을 통해 브라운 각서라는 걸 받게 됩니다. 미국이 주게 된 각서. 그 내용은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베트남 파병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베트남 파병에 갔다 오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게 돼요. 뭐냐면요, 10년 동안이나 갔으니까 여러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 쓰진 않았는데 우리 군인들이 가서 베트남 민간인들을 굉장히 많이 학살하기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난 상태에서 누가 베트공이고 누가 민간인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상황들이 있었고 또한 구분이 된다고 해도 이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한 부분들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그 사과를 하기도 했죠. 그와 동시에 여기 써놓은 얘기를 하면요, 고엽제 문제가 있습니다. 고엽제는요,
미국이 이제 베트공들을 잡으려고 베트남 현재는 이제 베트남이지만 이 공산당들을 잡기 베트남에 있는 공산당들을 베트공이라고 얘기해요. 베트공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계속 보거나 막 지나다니는데 수풀이 너무 많으니까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이 수풀을 싹 없애기 위해서 고엽제라는 약초를 뿌립니다. 그런데 이 고엽제가요, 이 풀만 죽이는 게 아니고 사람의 신체에도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엽제에 이때 파병됐던 군인들이 시달리게 되고요, 후유증으로. 그리고 두 번째 라이따이안이 있죠. 라이따이안이 뭐예요? 당시 군인들이 이제 베트남에 파병됐다가 베트남 여성들과 잠자리를 해서 아이를 낳고 그러니까 베트남인과 한국 군인의 이 이세가 된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한국으로 오면서 이 사람들을 그냥 두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세들이 아버지 없는 이세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이게 이제 한국전쟁 이후로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미국 군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 여성들과 그 아이를 가졌고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서 파병이 끝나서 돌아가게 되면서 여성들과 아이들을 그대로 두고 가는 뭐 이런 일들도 많이 일어났었죠.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때 파병됐었던 사람들 중에 한 5천여 명 정도가 희생이 됐다라는 거. 이거는 정부 통계이기 때문에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어쨌건 5천여 명 정도가 희생당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베트남 파병의 문제점까지 살펴봤고요. 네, 베트남 파병의 문제점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1966년 있었던 브라운 각서, 좀 전에 얘기했던 브라운 각서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브라운 각서는요, 전쟁이 계속되자 한국 군인들이 더 많이 필요했고 주한 미국 대사였었던 브라운을 통해서 들어온 각서인데 이게 뭐냐? 군사 경제를 원조할 테니 한국군 이제 전투병들을 제대로 파병해달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군사적인 부분에서는요, 한국군이 현대화될 수 있도록 원조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고요.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수출 중심의 경제 정책을 펼칠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다가 수출을 하게 되냐면요, 전쟁을 겪고 있는 베트남에 수출을 하는 수출 중심 경제 정책을 실시할 수 있게 이렇게 원조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좀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965년 6월입니다. 김종필 우아라 비밀외교 있었고요. 6.3 시위 있었습니다. 6.3 시위 있었지만 이것을 인혁당 사건으로 약간 무마시키고 정신을 돌린 상태에서 1965년 6월에 드디어 한일 국교가 나름대로 정상화됩니다. 왜 나름대로냐? 이게 이제 정부에서는 밀어붙였지만 우리 입장, 그러니까 민간 입장에서는 심정적으로 이렇게 동의가 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대일 청구권 문제가 합의가 됐고요. 한일 기본 조약 또는 한일 협정이라고 부르는 조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이 조약에서는요, 이제 일본이 배상금 차원에서 5억 달러를 우리나라에 주는데 무상으로 3억 달러, 그러니까 돈으로 3억 달러를 주게 되고 유상으로 2억 달러. 그래서 이렇게 빌려주는 형식인데 어떤 걸 빌려주냐면요, 기계라든지 뭐 공장을 지을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설비, 차라든지 뭐 차도 트럭이죠. 예, 트럭이라든지 아니면 기계라든지 포크레인 뭐 이런 것 등등을 빌려주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무상 3억과 유상 2억을 결국 배상금으로 내게 되고요. 2억 달러를. 달러입니다. 요거 우리나라 돈 아니고요. 물어주면서 배상금 문제까지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가 이제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죠. 위안부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강제징용 이런 데 있어서 우리 배상금이나 합의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요, 일본은 늘 항상 요것을 기본으로 얘기를 해요. 우린 이때 다 냈다. 그리고 이때 다 처리하기로 하지 않았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여기에서 받은 돈은 개인, 민간에게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된 정식 사과 없이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 6.3 시위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거 굴욕적인 대일 외교다라는 거죠. 자, 이 한일 기본조약으로 받은 돈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냐? 지금 포항에 있는 포스코의 전신인 이게 만들어집니다. 어떤 거죠? 맞아요. 포항 제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항제철을 통해서 조선업이 발달되게 되고 중공업이 발달하면서 분명한 건 경제 성장은 이룩하게 되지만 이 개개인의 내지는 이때 피해를 일본 일제시대 때 이제 피해를 봤던 분들의 어떠한 보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967년입니다.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어요. 어찌어찌 됐건 부작용들이 있지만 문제점들이 있지만 경제가 성공하고 있다 보니 박정희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 헌법 처음에 만들어질 때 대통령 몇 번까지 가능하죠? 2번까지 가능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이죠? 4년에 한 번씩입니다. 자, 군사정변 일으켰었고요. 군사정변 일으켜서 원래대로 하면 60년에 이승만 정부가 4.19 혁명을 통해서 내려와서 60년에 다시 정부, 윤보선 대통령이 뽑혔기 때문에 64년에 무엇이 있었어야 돼요?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야 되지만 지금 상황이 급박하니 임시적으로 63년 10월에 박정희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됐죠. 63년에 됐으니까 4년 뒤인 67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게 됩니다. 2번째 임기 된 거죠. 그럼 더 이상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박정희 정부는 18년 동안 됐단 말이에요. 즉 중간에 무슨 사건이 있었겠죠. 네, 그 내용은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어찌됐건 박정희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는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됐는데요.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됐어도 민주공화당의 의석수가 확보가 됩니다. 크게 확보가 돼요. 그러니까 민주공화당은 누가 창당했었죠? 맞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창당했었죠. 그런데 여기에 많은 의석수가 확보됐다는 건 국민들이 경제성장으로 지지가 되고 있었다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박정희 대통령이 재선되고 난 뒤에 북한과의 사이가 굉장히 나빠집니다. 2가지 사건 때문인데요. 1968년 첫 번째 1월에 김신조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김신조 사건, 간첩 31명을 이제 파견을 해가지고, 파견이 좀 웃기죠. 간첩이 몰래 들어오는 거죠. 네, 파견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파견 아니고요. 김신조 살아남아서 현재까지 살아계신 김신조, 이제 북한의 간첩이죠. 31명 무장한 간첩들이 내려와서 임진강을 따라서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파주를 통해서 서울로 들어와서 청와대까지, 청와대 그 청와대 뒤에 있는 북악산까지 침투했었던 김신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월 21일에. 그리고 북한이 푸에블로호라는 선박을 납포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2가지 사건으로 우리나라는 북한과 사이가 점점 더 나빠지게 되고요. 가뜩이나 나쁜데요. 나빠지게 되고 이 반공이라는 프레임이 더 강력하게 우리나라에 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돼요. 그러면서 1969년에 대학과 고등학교에서 이제 군사교육, 교련을 실시를 하게 되고요. 선생님 어렸을 때는 군사교육, 이 교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토 예비군이 창설되게 됩니다. 네, 요게 김신조 사건의 이 계기가 돼서 군사교육과 향토 예비군이 창설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968년에 북한과 사이가 나빠지는 2가지 사건까지 앞에서 살펴봤고요. 이제 1969년으로 가겠습니다. 1969년에 박정희 정부에서 생각도 못했었던 이 남북한의 관계를 흔드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게 뭐냐? 바로
7월에 있었던 미국 대통령인 닉슨이 발표한 닉슨 독트린입니다. 닉슨 독트린은요, 이제 냉전 체제가 완화됐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서로 경쟁하지 않고 그 관계를 완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고요. 이 닉슨 독트린을 통해서 1971년에 주한미군이 일부 철수를 하게 됩니다. 네, 주한미군 일부 철수, 닉슨 독트린 기억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남북 관계가 약간 평화 모드로 가고 있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계속 반공을 주장했었고요. 왜냐하면 간첩도 내려왔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 반공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자신이 한 번 더 권력을 장악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2번까지밖에 대통령이 안 되는데 이 대통령을 또 하고 싶은 거죠. 이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약간 속성인 것 같은데요.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요. 박정희 대통령도 불법적으로 3선 개헌, 즉 3번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다라는 개헌을 통과시킵니다.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불법적으로 개헌을 통과시키고요. 여기에서 또 명분이 뭐냐면 국가안보, 요 반공이죠. 그리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아래 이제 2차까지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상태, 3차와 4차를 위해서는 내가 계속 대통령을 해야 된다라는 명분 아래 3선 개헌을 불법적으로 통과시키고요. 결국 1971년 겨우 많은 득표 차이가 안 나게 3선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또 한 번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나서는요, 1972년에 이제 이 닉슨 독트린에 의해서 남북 관계가 완화되고 냉전이 완화되잖아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완화됐다기보다는 미국에 의해서 억지로 냉전이 완화되면서 남북 관계가 좀 더 좋아질 수밖에 없었고 71년에 적십자 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분단된 지 약 18년 만에 떨어져 있었던 이 전쟁 때문에 6.25 전쟁 때문에 떨어져 있었던 이산 가족이 처음으로 상봉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남북 통일 관련해서 남북 관계에서 다시 한번 뒤에 가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간단하게만 그냥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자, 그리고 그 평화 모드에 힘입어서 1972년에 7.4 남북 공동 성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7.4 남북 공동 성명에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 이것도 뒤에 가서 할 거지만 통일의 3원칙이 최초로 합의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통일 3원칙은 자주적으로 한다, 평화적으로 한다, 민족적 대단결을 통해서 한다라는 이 3가지 원칙이 7.4 남북 공동 성명에서 합의가 됐다. 요거 그냥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 3가지는 꼭 외워 주셔야 돼요. 요거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10월 17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내리게 됩니다. 국가안보가 위험하다. 비상계엄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급하게 국회를 해산합니다. 비상국무회의를 열어요. 국회를 해산시키고. 이거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불법적으로 한 거죠. 그럼 왜 이런 걸 했을까요? 바로 자신이 계속 대통령을 하고 싶어서, 권력을 장악하고 싶은데 3선까지밖에 안 되도록 개헌을 했죠. 3선엔 성공을 했죠. 근데 많은 득표 차이가 안 났죠. 김대중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했죠. 안 되겠다. 국회를 해산시켜 버립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좀 그냥 강압적으로 해 하면 하는 스타일이에요. 자, 군인이 그렇잖아요. 하라면 해, 까라면 까, 뭐 이런 식이다 보니까 자, 비상국무회의가 열립니다. 유신헌법이 여기에서 확정이 됩니다. 당연히 불법적이죠. 자, 유신이라는 건 뭐냐면요, 유신, 헌법, 유신, 몸이 살아있을 때까지, 남을 때까지 대통령을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중임의 제한이 없다라는 내용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유신헌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첫 번째 유신헌법에서는요,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유신헌법의 주된 내용이에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열리게 되고요.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는다가 확정돼 버려요. 이 유신헌법에서는. 직선제로 뽑았다가 이제 간선제로 뽑겠다라는 거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는다라는 내용이고요. 대통령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해져요. 첫 번째,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즉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들어가는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임명할 수 있어요. 누가? 대통령이요. 그러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기 때문에 간접선거를 통해서 계속 누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바꿔버립니다. 또한 중임의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중임이라는 건 여러 번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제한이 없다라는 거죠. 계속 대통령을 몇 번이고 해도 된다. 결국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긴급조치가 가능해집니다. 긴급조치라는 게 뭐냐면요. 국가가 위급 시에는 그러니까 국민 개개인의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금할 수 있고 집어넣을 수 있고 구속할 수 있는 것들을 대통령이 명령을 내리면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심지어 재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긴급조치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이 유신헌법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자신의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집어넣을 수 있고 국회의원까지도 자신이 뽑을 수 있는 아주 막강한 권력을 대통령이 쥐고 흔들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바뀐 법에 의해서 유신헌법에 의해서 1972년 12월에 다시 한번 대통령을 뽑습니다. 여기에서 대통령으로 누가 선출되냐? 바로 또 한 번 박정희 대통령이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로 된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한 반발이 없었냐? 당연히 반발 있게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 반발로는요. 장준하 선생, 장준하 선생 하면 우리가 독립운동가에서 알 수 있는데 장준하 선생 등이 100만 서명 운동을 통해서 이 유신체제의 반대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대 운동, 장준하 선생 등이 100만 서명 운동을 하는 동안에 박정희 대통령은 김대중, 당시 이제 김대중 국회의원이죠. 김대중 의원을 잡아서 납치를 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크게 반발을 했고요. 1974년에 이 반발이 점점 거세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반발이 거세지자 박정희 대통령은 긴급조치 1호와 2호를 내려서 두 가지의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두 가지 사건, 첫 번째 민청학년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제2차 인민혁명당 사건, 인혁당 사건이라고 부르는 제2차 인혁당 사건, 요거를 다른 말로는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일으킵니다. 민청학년은 무엇의 줄인 말이냐면요. 전국 민주 청년 학생 총연맹의 줄임말이에요. 네, 요거 한번 써볼까요? 민청학년. 전국 민주 청년 학생 총연맹. 네, 요것을 민청학년이라고 합니다. 네, 전국 민주 청년 학생 총연맹의 사건인데요. 요거에서 줄임말을 민청학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 지금 막 반발하고 있잖아요. 유신헌법 잘못됐다, 유신체제 잘못됐다, 막 이러고 시위를 하고 있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 불온한 무리들이 뒤에서 공작을 하는 거다. 지하세계에서. 지하세계라고 하면 누구겠어요? 바로 공산주의자들이죠. 공산주의자들이 뒤에서 이 상황을 조작하고 있는 거다 해서 180명을 구속하게 돼요. 전부 집어넣게 되고요.
그 중에 재판받은 사람들 중에서 8명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요. 이게 제2차 인민혁명당 사건이에요. 이들 중에서 그 앞에 인민혁명당 사건이 있었잖아요. 인민혁명당 사건이라는 게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 뒤로 넘어왔는데 여기에서 설명을 하려고요. 인민혁명당 사건이라는 게 대학 교수나 이런 똑똑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하 조직이 있다. 이들을 뒤에서 그러니까 이들이 이끌고선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뒤에 지하 세계가 있다. 그 지하 조직이 누구냐면 바로 공산주의자들이다. 이들이 뭐 대학 교수나 이런 똑똑한 사람들을 통해서 국가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인민혁명당이 1964년에 있었고 1974년에 다시 재건하려고 한다 해서 여기 180명 잡아놓은 중에서 8명이 이 인혁당과 연관이 되고 그들은 바로 사형해가지고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이게 너무 웃긴 게요. 사형 선고가 된 지 하루 만에 전부 사형을 받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자, 이게 2차 인민혁명당 사건. 이런 식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의 체제에,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전부 공산주의자로 몰아서 이 반공 프레임을 씌워서 집어넣고 구속하고 사형시키고 힘으로 누르게 되는 거죠. 1976년에는요 3.1 민주구국선언이 발표되게 되고요. 계속 국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반발을 해와요. 반발해오고 있는 과정 중에 1978년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요. 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당이 득표수가 민주공화당을 앞서게 됩니다. 자, 민주공화당은 박정희 대통령이 1962년에 만들었던 당이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민주공화당의 득표수가 저조하게 나오고 신민당의 득표수가 많이 나오는 거죠. 체제가 불안해지고 있어요. 체제가 불안해지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1979년이 왔습니다. 역사적인 해예요. 1979년에 박정희 정부를 또 뒤흔든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8월에 있었던 YH 무역사건 또는 YH 여공사건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YH라는 게 뭐냐면요. YH라는 게 회사 이름이고요. YH 무역 회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여자 공장원들에게 제대로 임금도 주지 않고 막 힘들게 노동자로서의 대우를 제대로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갔냐면요. 이들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나중에 해고 통지까지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억울함을 밝혀달라고 신민당 당사로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야당 당사로 찾아가는 거죠. 이때 신민당 총재가 누구냐면 김영삼, 고인이 되신 김영삼 대통령이에요. 당신 김영삼 총재죠. 자, 김영삼 총재가 이들을 받아줬고요. 이들이 신민당 안에 들어가서 신민당 옥상 위에서 텐트를 치고 이렇게 현수막을 걸고 YH 무역 사건 조사해달라, 막 철저하게 해달라, 이거 우리의 억울함 들어달라 하고 계속 이 항의 시위를 벌였단 말이에요. 그러자 박정희 대통령이 경찰들을 보내서 이 신민당 당사에 들어가 있었던 원래 야당 당사에는 경찰이 들어갈 수가 없죠. 이것 또한 불법인데 이 경찰이 들어오는 것을 제지하던 국회의원들을 경찰들이 두들겨 패고 여자 공장원들의 위에 옥상에 있었던 끄집어내고 이 끄집어내는 상황에서 여자 공장원이 떨어져서 사망하는 사건도 일어나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게 돼요. 이것을 이제 YH 무역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유신 체제에 더 큰 반발을 일으키게 돼요. 그리고 10월에 부산과 마산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부마 항쟁이라고도 부르고요. 부마 민주화 운동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마 민주화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자 계엄령과 위수령을 또 내려서 박정희 대통령은 진압을 하려고 해요. 힘으로 찍어 누르는 거죠. 자,
이렇게 힘으로 찍어 누르고 계엄령을 내리고 군대를 파견했었던 이 박정희 대통령이 10월 26일에 자신이 가장 믿고 있었던 중앙정보부장, 중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에 의해서 청와대 안가에서 피살당하게 돼요. 바로 앞에서 총으로 쏴서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12.6 사태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12.6 사태를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게 되고 결국 최규하 당시 국무총리가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경제정책이라든지 내지는 남북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뒷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